저는 올해 69입니다. 남편은 72이고요. 평생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일했던 남편은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38살이죠. 아들은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늦은 나이였어요. 주변에서는 이미 다들 결혼해서 애 키우고 있을 나이인데 저희 아들만 혼자였죠.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언제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까 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결혼을 서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나이가 있다 보니 급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될 사람을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첫인상부터 좀 강한 느낌이었어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기가 센 스타일이었죠. 시부모님한테 애교 있게 대하거나 서글서글하게 웃으면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편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좀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랄까요? 남편이랑 둘이 집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며느리 될 사람이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글쎄, 나도 그 생각을 했어. 근데 뭐 어쩌겠어. 아들이 좋다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결혼은 아들이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게다가 아들 나이가 이미 38이었잖아요. 이것저것 따지다가 결혼 시기를 더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며느리가 좀 차갑게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생각을 정리한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더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완전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뭘 결정하든 며느리 의견만 따랐습니다. 엄마, 결혼식장은 여기로 정했어요. 신부가 여기가 좋대요. 엄마, 예단은 이렇게 할게요. 신부 쪽에서 원하는 게 있어서요. 전부 며느리 쪽 의견이었죠. 아들은 자기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며느리한테 맞춰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인사를 받으면서도 며느리 태도는 변함이 없었어요. 저희한테 인사하면서도 딱딱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결혼식 날이라 긴장했겠지. 원래 성격이 좀 조용한 건지도 모르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계속 이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아들은 며느리한테 완전히 질질 끌려다녔어요.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안부 전화였는데 아들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아내랑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며느리 눈치를 보는 목소리였어요.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우리 아들이 며느리한테 너무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봤어. 아들이 너무 바보같이 구는 것 같아. 좀 걱정되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부 사이 일에 부모가 끼어들면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신혼집 문제였어요. 아들은 그동안 따로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쓰고 저축은 많이 못했던 거죠. 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됐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용인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죠. 그게 저희한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이랑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기도 했고요. 밤마다 남편이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신혼집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글쎄,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평생 키워온 자식이고요. 결혼했는데
전세방이나 월세에서 시작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한테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용인 아파트를 팔아서 작은 빌라로 들어가기로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아들한테 집을 해주기로 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으니까요. 추억도 많고 정도 든 곳이었는데 그걸 팔아서 더 작은 곳으로 간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 둘이 살기에는 작은 집도 괜찮아. 아들이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둘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위한 부모의 마지막 희생이라고 생각했죠. 결심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용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죠. 다행히 위치가 좋아서 생각보다 빨리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여기서 키웠거든요. 거실 저 구석에서 아들이 첫걸음마를 뗐고 저 방에서 밤새 공부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죠.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보, 이 집 팔고 나면 좀 서운할 것 같아.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잖아요.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에 팔렸어요. 그 돈으로 저희는 작은 빌라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용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저렴한 빌라들이 있었죠. 여러 곳을 다녀봤어요. 아파트에 살다가 빌라를 보니까 확실히 달랐습니다. 좁기도 하고 시설도 낡았고요. 하지만 저희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큰 집이 뭐가 필요해. 이 정도면 되지. 빌라 계약을 하고 나서 남은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아들 부부한테 집을 해주기에 넉넉한 금액이었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죠. 아들아, 엄마가 너희 신혼집 마련해 줄게. 아들이 깜짝 놀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용인 집 팔았어. 그 돈으로 너희한테 집 해주려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서 사실 건데요? 우리는 작은 빌라 구했어. 걱정하지 마. 제가 대답했죠. 아들이 뭐라고 하려는 것 같았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바꿔받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하다는 듯한 톤이기도 했죠. 그래, 너희 직장 근처에 집 알아볼게. 제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수지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남편 직장이 거기 가까워서요. 알았어. 그럼 수지에서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받아야 할 것처럼 받아들이는 느낌이었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좀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도 비슷하게 느낀 것 같았어요. 뭐, 어린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이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다음 날부터 수지 쪽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발품을 팔았죠. 직장이 가까우면서도 살기 좋은 곳을 찾아야 했어요. 며칠 동안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적당한 아파트를 찾았어요. 20평대였는데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위치도 괜찮았고 아파트 단지도 깔끔했어요. 가격도 예산에 딱 맞았죠. 아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아들아, 괜찮은 집 찾았어. 한번 보러 올래? 아들 부부가 다음날 와서 집을 봤어요. 며느리가 집을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로 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며느리 눈치만 보고 있었죠. 엄마, 고마워요. 아들이 짧게 말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했어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는 당분간은 제 명의로 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세금 문제가 해결되면 명의 이전을 하려고 계획했죠. 남편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잘한 거야. 우리 아들 잘 살게 해준 거잖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아들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희도 도와주러 갔어요. 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것저것 정리할 게 있었죠. 며느리는 저희한테 이것 좀 닦아달라, 저것 좀 정리해달라 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도와줬어요. 몸이 피곤했지만 아들 신혼집이니까 기꺼이 했습니다. 저녁 때쯤 되니까 대충 정리가 됐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이제 가보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밥이라도 같이 먹자는 말은 없었어요. 저희가 하루 종일 도와줬는데 말이죠. 아들도 옆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 갈게. 잘 살아라.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새 집에서 나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서운하네. 남편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사한 빌라로 돌아왔어요. 아파트에 비하면 확실히 좁았습니다. 시설도 낡았고 주차장도 불편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저희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짐을 풀면서 남편이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한 거 맞죠?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아들 잘 되라고 한 거잖아.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대로 한 건가? 며느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죠. 옆에서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앉아요? 제가 물었어요. 응, 잠이 안 오네.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행복하게 살겠죠? 제가 다시 물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하지만 남편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빌라에서의 첫 아침이었죠. 좁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 문득 용인 아파트 부엌이 생각났습니다. 넓고 밝았던 그 부엌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한 일이라고, 부모로서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시작했죠. 새 빌라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받았죠. 아들아, 잘 지내니?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김치가 떨어졌는데 좀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어요. 김치? 지금? 네, 저희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요. 빌라에서 수지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습니다. 차로 1시간은 좋게 걸렸죠. 하지만 며느리가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알았어. 조금 이따 갈게. 김치통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며느리가 김치 갖다 달래요. 다녀올게요. 남편이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김치를 직접 갖다 줘야 해? 택배로 보내면 안 돼? 괜찮아요. 아직 신혼인데 반찬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죠. 수지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집이었던 용인 아파트를 지나쳐가는 길이었어요. 그 아파트를 보니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며느리네 집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김치 여기 뒀어. 냉장고에 넣어. 제가 김치통을 건네줬습니다. 며느리가 받아서 냉장고에 넣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짧은 인사였죠. 커피라도 한잔 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 저 나가야 돼서요.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겨우 5분도 안 있었는데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집을 나오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1시간이나 차를 몰고 왔는데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나온 거였죠. 차에 앉아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였죠. 어머니, 반찬이 떨어졌어요. 좀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반찬? 여러 가지요. 저희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김치찌개용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 콩나물 무침까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했어요. 손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다 만들어서 용기에 담았죠. 무거웠어요. 들고 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보다 못해 말했어요. 내가 같이 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또다시 수지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무거운 반찬통들을 들고 며느리네 집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주면서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요리는 안 하니?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저 요리 잘 못해요. 그리고 퇴근하면 피곤해서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반찬은 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반찬 다 갖다 줬어요. 그래, 고생했어. 빨리 들어와. 빌라에 도착하니까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요리하고 차 몰고 다니느라 기력이 다 빠졌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한숨이 나왔죠. 남편이 물 한 잔을 갖다 줬어요. 여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며느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반찬을 시켜 먹는 거잖아.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아직 신혼이고 적응 중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도 속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김치 또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일주일 전에 큰 통으로 갖다 줬는데 벌써 떨어졌다고요. 벌써? 지난번에 많이 줬잖아.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김치를 많이 먹어서요. 그리고 국물도 많이 써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마음속에서 뭔가 걸렸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죠. 알았어, 갖다 줄게. 이번에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또 가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여보, 그냥 한 번만 더 갖다 줄게요. 제가 달랬어요. 김치를 또 담았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참았어요. 수지까지 또 차를 몰고 갔죠. 이제는 그 길이 너무 익숙해져서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한테 김치를 전해줬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김치가 떨어졌다. 멸치볶음이 없다. 나물이 필요하다. 일주일에 2~3번씩 수지를 오가게 됐어요. 몸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차 운전도 부담스러웠고요. 요리를 계속하느라 손목도 아팠어요. 하지만 며느리한테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불만이 쌓여가는 게 보였어요. 당신 며느리 하녀가 된 거야? 어느 날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들 부부 도와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도 속으로는 힘들었어요. 이게 정말 도와주는 건가 아니면 이용당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고 저는 그걸 들어줬죠. 이 관계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는 건가?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평소에는 아들 부부가 바빠서 자주 못 봤지만 명절만큼은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남편이랑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빌라 부엌에서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쳤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었죠.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여보, 아들 부부가 오면 어디 앉힐까요? 제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빌라가 워낙 좁다 보니 걱정이 됐습니다. 거실에 자리 만들면 되지 뭐. 남편이 대답했죠. 명절 당일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아들 부부가 오면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준비했죠. 마음만은 용인 아파트에 있을 때처럼 넉넉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점심때쯤 되니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조금 이따 갈게요. 그래, 천천히 와. 조심해서 오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설렜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죠. 어서 와라.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손에 과일 한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들어와, 들어와. 남편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죠. 여기 앉아. 제가 말했어요. 아들은 편하게 앉았는데 며느리는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밥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제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작은 상이었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잘 먹었어요. 엄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제가 흐뭇하게 바라봤죠. 하지만 며느리는 젓가락질이 느렸습니다. 며느리야, 입에 안 맞니? 제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맛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별로 그런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회사는 어떠니? 남편이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그때 며느리가 시계를 봤어요. 그러더니 아들한테 작은 소리로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제가 못 들은 척했지만 다 들렸죠. 우리 슬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친정에 가기로 했잖아요. 며느리가 다시 속삭였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가려고 한다니. 겨우 30분도 안 있었는데 말이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처가 쪽에도 가봐야 해서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남편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남편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며느리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가볼게요. 집이 좀 좁아서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여기는 좁아서 오래 있기가 불편해요. 친정은 넓어서 편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조심해서 가라. 제가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네, 어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 며느리가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 옆에 앉았죠. 들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다 들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남편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이 좁다고? 우리 집이 왜 좁아졌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들 부부한테 집을 사주느라 작은 빌라로 이사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저희 집이 좁다고 말한 겁니다. 처가는 넓어서 편하게 있을 수 있대요. 제가 며느리 말을 따라했어요.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야. 가슴이 먹먹했어요.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도 반 이상 남았어요. 전도 거의 그대로였죠.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며느리가 문제야. 그날 저녁은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준비한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났죠. 이렇게 정성껏 만들었는데 30분도 안 있다가 간 겁니다. 며느리 친정에서는 하룻밤을 잔다고 했어요. 거기는 넓어서 편하다고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희 집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죠. 옆에서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 안 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화가 나서 잠이 안 와. 남편이 대답했어요. 저도요. 제가 말했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희생한 게 뭔데? 집까지 팔아서 아들한테 집 해줬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평생 모은 용인 아파트를 팔아서 아들한테 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좁은 빌라에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감사함이 없었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오히려 저희 집이 좁다고 불평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명절인데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마주 앉아서 식사를 했죠. 어제 남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음식들 아들한테 갖다 줄까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 좀 해. 이제 그만 갖다 주라고. 남편이 화를 낸 건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어제 일이 충격이었던 거죠.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며느리한테 직접 말해야 하나, 계속 고민만 했죠. 명절이 끝나가는데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반찬 좀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명절 때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뭐 필요해? 김치랑 멸치볶음이요. 나물도 좀 부탁드려요. 남편한테 말했죠. 또 가야 돼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이번엔 택배로 보내. 아니에요. 그래도 직접 갖다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반찬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빨리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죠. 정성이 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수지로 가는 길이 오늘따라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계속 이렇게 해야 하나? 답이 나오지 않았죠. 며느리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줬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짧게 인사했어요. 저는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아침부터 반찬 만들고 1시간 넘게 운전하느라 기력이 다 빠졌죠. 며느리야, 잠깐만 앉아 있다가도 될까? 제가 물었습니다. 소파에 앉고 싶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네, 앉으세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쉬었죠. 몸이 정말 힘들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지금요? 알겠어요. 오세요. 통화를 끝낸 며느리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 곤란한 표정이었어요. 저를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죠. 어머니. 응? 제가 눈을 떴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가 지금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 그럼 내가 인사드리고 갈게. 제가 말했습니다. 안사돈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며느리가 말을 머뭇거렸어요. 왜? 제가 물었죠. 며느리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집이 좀 좁아서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명절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좀 나가주실 수 있으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나가라고요?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 싶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반찬 다 넣어 놓으셨으면 이제 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표정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가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반찬을 갖다 주러 온 건데 그것도 1시간 넘게 차를 몰고 왔는데 나가라는 겁니다. 친정 엄마 오시는데 집이 좁아서 불편하거든요.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당연한 말을 하는 것처럼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싶었죠. 제가 희생해서 마련해준 집인데 그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방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화장실에 있었나 봅니다. 며느리랑 제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오셔서 어머니한테 일찍 좀 가시라고 했어.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뭐라도 말해주기를 바랐죠. 엄마 좀 더 계시다 가세요. 라는 말이라도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 거였죠.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아들까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알았어. 겨우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죠. 억지로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뒤따라왔죠.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진심이 전혀 없었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멀리서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을 수가 없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서러웠죠.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평생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자식한테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를 몰았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남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벌써 왔어? 제 얼굴을 본 남편이 놀랐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울음만 나왔죠.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만에 겨우 말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나가라고 했어요. 뭐?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안 사돈 오니까 집이 좁다면서요. 제가 울면서 말했죠. 남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집이 누구 집인데?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희생해서 마련해준 집에서 당신을 쫓아낸 거야? 남편이 화가 나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야. 선을 넘었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반찬 심부름은 그래도 참았습니다. 명절 때 일도 억울했지만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뭐라고 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며느리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대답했죠. 남편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제는 조치를 취해야겠어.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남편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아들한테 똑똑히 말해줘야 한다고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어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아들한테 전화할 거야. 남편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도 동의했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켰어요. 아들, 나야. 네, 아빠. 아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어제 일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며느리랑 같이. 남편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와보면 알아. 꼭 와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랑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할 말을 정리했죠. 감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차분하게 사실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죠. 둘 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들어와. 제가 말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아들 부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이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저는 맞은편에 앉았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들, 너도 알지? 네, 아빠.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야, 어제 왜 그랬어? 남편이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한테 왜 나가라고 했냐고.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집이 좁아서 그랬어요. 친정어머니 오시는데. 집이 좁아? 남편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 집은 우리가 평생 모은 용인 아파트를 팔아서 너희한테 해준 집이야. 남편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좁은 빌라에 살고 있어. 너희 잘 살라고 희생한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우리가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 반찬 심부름도 그랬고 명절 때 일도 그랬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어제는 정말 아니었어. 선을 넘은 거야. 제가 계속 말했죠. 우리가 희생해서 마련해준 집에서 우리를 쫓아낸 거야.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남편이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넌 옆에서 가만히 있었잖아. 며느리가 그런 말 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 왜 엄마를 보호하지 않았어?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결정했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한 달 줄게. 그 안에 짐 싸서 나가. 아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히 들은 대로야. 한 달 안에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이 반복했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야. 원룸에 살든 투룸에 살든 너희가 알아서 해. 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했어. 하지만 너희는 감사함을 몰라. 당연하게만 받아들였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반찬 갖다 달라고 할 때도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어. 명절 때도 우리 집이 좁다고 했지. 그리고 어제는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제가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니? 늙었다고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이 부인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행동한 거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할 때 왜 말리지 않았어? 넌 남편이잖아. 아들이잖아.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늦었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신호였죠. 안 돼. 우리 결심은 변하지 않아. 한 달이야. 그때까지 집 알아봐. 남편이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수지 아파트는 다시 우리가 가져갈 거야.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 문제야. 우리는 너희를 위해 충분히 희생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미안하지만 이게 우리 결정이야. 아들 부부는 한참을 더 빌었습니다. 울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저희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죠. 어제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가봐. 남편이 일어섰어요. 한 달 안에 짐 정리하고 나가. 그리고 집 열쇠 반납해. 아들 부부도 일어섰습니다. 현관까지 걸어 나갔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미 늦었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들 부부가 울면서 나갔어요. 문을 닫았죠. 남편이랑 저는 거실로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죠? 그래, 잘한 거야. 남편이 대답했어요. 며칠 후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근처에 투룸 빌라를 구했다고요. 다음 주에 이사한다고 했어요. 그 문자를 보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선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제 수지 집을 정리해야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도 동의했죠. 저희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으니까 다시 가져오는 게 맞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사 나간 후 수지 집을 매물로 내놓았어요. 다행히 빨리 팔렸습니다. 괜찮은 가격을 받았죠. 그 돈으로 용인에 적당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빌라보다는 훨씬 나은 곳을 찾았어요. 남편이랑 저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더 이상 며느리한테서 반찬 요구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명절도 따로 보냈습니다. 서운함도 없었고 스트레스도 없었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이랑 단둘이 조용하게 살게 됐어요. 국민연금으로 소박하게 살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배웠죠. 용인에 새로 구한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새 집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여보, 이 집 괜찮죠? 제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그럼 좋아. 우리 둘이 살기에 딱 맞아.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얼굴이었죠. 예전 용인 아파트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빌라보다는 훨씬 넓었고 시설도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랑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제는 반찬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일주일에 몇 번씩 수지 오가느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고생 많았어. 내가 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참았던 거니까요. 저도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간단하게 식사 준비를 했어요. 이제는 우리 둘 먹을 것만 만들면 됐습니다. 부담이 없었죠. 며느리 눈치도 안 봐도 됐고요. 점심을 먹으면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요, 없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들은 이사 간 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연락 한 번 없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뭐, 괜찮아.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지.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죠. 저도 동의했어요. 오후에는 예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며느리한테 반찬 갖다 주느라 바빠서 친구들을 제대로 못 만났었거든요. 아이고, 얼마만이야? 친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러게, 너무 오랜만이지?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죠. 커피숍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잘 지내. 제가 대답했어요. 아들네는 잘 있어? 친구가 또 물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우리 이제 따로 살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응, 좀 있었지. 저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너무 자세히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친구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힘들었겠다. 하지만 잘한 것 같아. 선을 넘었으면 그렇게 해야지. 고마워. 제가 말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반찬까지 생각하면서 장을 봤었는데 이제는 우리 것만 사면 됐으니까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도와줄까? 아니요, 금방 돼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둘이 먹을 거니까 더 맛있게 만들고 싶었죠. 잘 먹을게요. 남편이 말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제가 대답했죠. 둘이 마주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어요. 여보, 우리 여행 갈까? 남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여행요? 응, 우리 둘이 여행 한번 가자고. 생각해보니 남편이랑 여행을 간 지도 오래됐어요. 아들 결혼하고 나서는 정신없이 살았죠. 며느리 뒷바라지하느라 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물었어요. 강원도 어때? 조용한 데 가서 며칠 쉬다 오자.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그거 좋네요. 저도 찬성했어요. 연금으로 살고 있지만 조금씩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여행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었죠. 다음 주에 강원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작은 펜션을 예약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죠. 남편이랑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편한 게 언제만이야. 남편이 바다를 보면서 말했어요. 정말요. 오랜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남편이랑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그때 결정 잘한 거 맞지?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계속 이용당했을 거야.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배웠어요. 제가 말했죠. 맞아. 그게 교훈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이 더욱 편안해졌어요. 매일 아침 남편이랑 산책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취미 활동도 시작했죠. 여보, 저 수영 배우러 가려고요. 제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래, 좋지. 나도 뭐 배울까? 남편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둘 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영을, 남편은 서예를 배웠습니다. 각자 시간을 가지면서도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했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자식을 위한 희생도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맞아. 우리가 너무 많이 해줬어. 그게 오히려 독이 됐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을 우선해야겠어요. 그래, 우리가 행복해야 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네, 그래요. 시간이 더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존중받는 관계에서 온다는 걸요. 일방적인 희생은 결국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들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궁금했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랑 어떻게 사는지, 투룸 빌라는 괜찮은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았죠. 우리가 해줄 건 다 해줬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스스로 살아가야죠. 제가 대답했어요. 저녁 식사 후 남편이랑 TV를 봤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재미있었어요. 함께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노후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이제 우리를 위해 살자. 남편이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교훈을 잊지 않을 거예요. 베풀 때는 베풀더라도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우리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요.